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저 많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불안입니다. 왜 불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 일 없는데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저만 불안한 걸까요? 불안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왠지 모를 느낌으로 인한 초조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이 불안, 초조함, 떨림 이런 것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과 정보들이 쭉 검색돼 나오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기도 전에 불안이 진정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출발한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Patient, 환자죠. Like Me, 나 같은 환자들인 거예요. 처음엔 특정한 한 질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 Patient Like Me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증상들 혹은 나와 비슷한 치료의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환자가 이 질병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힐링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과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근면성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불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없애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잘 지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하시죠. 그리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양은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팩트.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최근에 CNN의 한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소식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죽했으면 Fact First 이라고 하는 문장을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을 했는데 이게 품절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안은 사실로 해소되고 분노는 진실로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걸까요?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례들인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던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의 정도, 삶의 질의 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잘 못했나요? 아니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의 행복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냐는 겁니다.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바로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또 그걸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건요, 단순히 빵을 2개 먹고 다른 쪽은 4개를 먹는 것만 불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불평등은 서로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내가 실직을 했거나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덕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의의 재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경우, 이럴 땐 내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해주면 예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예고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훨씬 더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처럼 불안이 더 강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예전에 어떤 경기에 뛰기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있더니 친구가 야, 나도 불안하다 야. 이랬더니 저는 오히려 훨씬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불안을 많이 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실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나의 긴장과 나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일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면접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긴장 푸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맙니다.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나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나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불안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너 언제 불안하냐? 뭐 때문에 불안해?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같이 감정에 솔직해졌으니 이제 훨씬 더 자질구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밀가루 한 덩어리를 반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약간 불안하죠. 그런데 이 밀가루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20% 정도의 덩어리로 만두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머지 80%로 만두 40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큰 덩어리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떼어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팬데믹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우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내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그리고 실증해낸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잘 지낼 수 있는 혹은 나의 불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불안을 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모두의 평생 숙제죠. 다이어트. 어머, 늘었네? 오늘부터 비상체제 노름이야.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나요? 짜잔! 이건 1717 식단. 불굴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결심으로. 자,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말라요. 살 빼고 싶으시다고요? 저 논문을 읽고 실천해서 지금 무려 10kg를 감량한 겁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당신의 의지력만큼 믿을 수 없는 게 별로 없을걸? 믿지 마, 의지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내 의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다른 무언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하루에도 의지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의지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행동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팁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논문이 바로 제가 참 좋아하는 또 다른 심리학자 파블로 브리뉴르예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일단 잘생겼습니다. 아니, 참 스페인 사람들은 잘생겼어. 네. 논문 제목 참 재밌어요. Treating thoughts as material object.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Can increase or decrease their impact on evaluation.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면 무언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참 절묘하고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파블로 브리뉴를 좋아하죠.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 아,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가. 아, 네. 지중해 식단을 먹으면요,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저처럼 싫어 라는 생각도 있고 지중해 식단 정말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쭉 나열해서 적고 난 다음에 집단이 3개로 나눠요. 야, 집단 이름도 너무 잘 줬어. 처분 집단, 통제 집단, 보호 집단. 처분 집단은 뭡니까? 그거 적은 책장에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했는데 그 물질이 폐기물이야, 폐기물. 통제 집단은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찢어서 귀퉁이를 살짝 접어서 끼워 놓는 거예요, 그냥. 보호 집단은 뭐예요? 진짜 보호하는 거야. 잘 접어. 고이 접어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어디예요? 지갑이죠. 지갑.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게 지갑이죠? 벌써 결과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물질이 있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생각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결심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더 실천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가치가 어디에서 올라가느냐예요. 지중해 식단 너무 좋은 거지 라고 적었던 집단이 처분한 사람들은 지중해 식단에 대한 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을 꾸겨가지고 버렸더니 그 안 좋았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지갑에 고이 접어서 넣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후의 태도가 계속 굳건히 유지되더라는 거죠. 태도가 유지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태도로 인한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블로 브리뉴는 중요한 결심이나 목표가 담긴 그런 문서를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육중한 케이스에 담아서 당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시오라고 컨설턴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걸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각기 다른 문화에서 늘 공통적으로 할까요? 우리도 많이 하죠. 야, 손 벌려. 여기다 참을인자 3번만 써. 딱 손에 쥐면 마치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다질 때 주먹을 쥐는 겁니다. 무언가 내 생각을 움켜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죠. 결심하실 때 결심했어 라고 하시지 결심했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예전 공부 방식이죠. 막 공부를 하다 사전을 딱 찢어. 그리고 막 씹어 삼켜. 이건 생각을 물질이 아니라 아예 식량처럼 취급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결심을 하셨다고요? 반드시 그걸 물질로 남겨놓으세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로 파블로 브리뉴르의 논문을 읽고 실천해서 지금 무려 10kg를 감량한 겁니다. 제가 그때
종이에다가 뭘 썼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밤 12시에 먹으면 가장 맛있는 깨라면. 밤 12시 이후에는 깨라면을 먹지 않는다. 적었죠. 파블로 브리뉴얼이 제안하지 않았던 팁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요인도 쓰세요. 밤 12시 이후에는 맥주를 마신다. 구겨서 버렸어요. 버려야 되는 태도는 정말 적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고요. 사실은 전 구겨서 넣은 게 아니라 파세기에 갈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라면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곱게 적어서 지갑에 넣었죠. 정말 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결심, 내가 실천할 것들을 정성스럽게 손으로 적으세요. 흙 하고 갈기지 마시고 또박또박 적으시고요. 고이 적어서 지갑에 넣으세요. 혹은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에 항상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 인간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효과를 확 늘려주는 방법. 오늘의 두 번째 논문 제목을 한번 볼까요? The Inner Speech of Behavioral Regulation. 자, Behavioral Regulation 무슨 뜻일까요? Regulation, regulate하다.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통제하다.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은 컨트롤보다도 훨씬 더 주기성 있는 자기 통제성이에요. 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화나는데도 이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해. 이걸 잘하는 건 셀프 레귤레이션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단순한 억제력이나 조절을 뜻한다면 셀프 레귤레이션은 상황에 맞게 정교한 자기 통제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비헤이비어럴 레귤레이션의 이너 스피치, 혼자 하는 말이죠. 듣는 사람이 없는 말이 이너 스피치죠. 부제가 이렇게 돼 있죠. When you talk to yourself as a you,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상대방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텐션, 의도, 그리고 태스크 퍼포먼스, 과제 수행이 스트렝튼,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이 논문은 우리말로 하면 2인칭으로 당신 자신에게 얘기하면 더 잘 된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너 스피치의 효과죠. 다이어트도 예외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논문의 저자인 샌드라 돌코스 교수와 들로레스 아마라신 교수가 있는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 명문 대학이죠. 시골이에요. 2인칭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는 거, 몽상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실 도시에서 스타벅스나 이디야 커피 같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너 말이야, 경일이 너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겠죠. 이렇게 나 자신에게 2인칭으로 얘기하는 동네는 시골 동네여야 돼요. 한적한 동네에서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한적한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도대체 김경일인 제가 야 경일아 너 이렇게 해야 돼 2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스쿼트 100개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오늘부터 스쿼트 오전에 50개, 오후에 50개 2주 동안 하자. 이게 뭡니까?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인칭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요? 김경일, 너 오늘부터 스쿼트 오전에 50개, 오후에 50개 한다. 김경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실제로 실험에서는 I와 U만 썼어요. 그래서 한 집단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집단은 U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실험 결과는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U, I 컨트롤, 뭡니까? U,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얘기한 집단이죠. I, 그냥 나에게 얘기한 거죠. 컨트롤,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이에요. U 집단이 더 높죠? 나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집단과 U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집단의 U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이제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인칭의 효과는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I 하면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느껴지는데 너 김경일, 너 김경일, 너 김경일 하면 왠지 느낌이 다르죠. 지금까지 너라고 부르는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 있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2인칭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훈계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즉 지시를 주로 2인칭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2인칭으로 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시를 내릴 때는 2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훨씬 더 마음을 강하게 잡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지시보다도 더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좀 서글픈 날에 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바로 응원의 효과예요. 이게 응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오전에 50개를 하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오후에 그냥 건너뛰자 라고 했을 때 경일아, 너 스쿼트 50개 더 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는 역할이 들어갑니다. 자, 왜 인칭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주인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칭 혼잣말을 해라. 김경일, 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가 아닌 너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사소해 보이지만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혼잣말을 해서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전 국민에 나 이러고 다시 살찌면 어떡하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세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5,000마리에 준하는 양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양이란 걸 왜 굳이 생각을 했을까? 말로 하는 건 왜 없을까? 게다가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분은 왜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을 갈까? 계속해서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고 결국은 나는 몇 살에 죽을까? 재밌는 건 이런 생각들을 낮에 하면 철학자인데요. 밤에 하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최근 사람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외로움 때문에 제 불면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먼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투입한 아주 교활한 지휘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평범한 소시민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찰 관계자분들끼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들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베개가 좀 불편해도, 안 좋은 소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잠은 회방받을 수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미래는 대부분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 10년 후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특히 1, 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게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5년 후, 6년 후에 정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는 다른 이야기죠.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왜 잠에, 그리고 특히 잠에서 어떤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 걸까요? 바로 잠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들을 각각의 사례처럼 취급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종단적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외로움 자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불면은 굉장히 무서운 불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속상해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따뜻한 대화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정말 큽니다. 웬만한 수면 클리닉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배려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주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잘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잘 자고 싶으세요? 내일 외롭지 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우리를 흔들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야.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화해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본은 나쁘진 않지만 무언가 우발적으로 혹은 잘못 생각해서 혹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정말 본질적으로 뿌리부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짜 악인들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금수마도 못한 자들 이런 말들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학술적인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있죠.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게 줄 때마다 처먹지. 당신의 주변에 양심 따위는 없어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러면 의외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나쁜 인간들 중에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하는 양심 없는 악인들을 알아보고 그 악인들의 심리를 파헤쳐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망설여. 결국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 생각이 깊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더라. 친절하다더니 남 도울 때는 망설이더라 너. 이런 말들을 가끔 나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은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들에 흔들릴까요? 선량한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의심하며 나의 결정과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늘 되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그 문장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고 더욱 중요한 건 그 흔들린 나를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한 입으로 꼭 두 말 하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입 닥치고 너는 나한테 예스만 하라는 뜻이 되죠. 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꼭 자기 생각만 해. 이 얘기는 뭘까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생각만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거죠. 친절한 사람들은 망설이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내놓으란 뜻이 됩니다. 즉, 나의 장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고민과 번민을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둔갑시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나쁜 사람, 바로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흔드는 악인을 대응하는 법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되물으라는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은 늘 망설이더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착하지도 않잖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인간들은 앞뒤를 재더라 라고 하면 너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잖아. 친절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한 입으로 두 말 하더라. 넌 친절하지도 않잖아 라고 되받아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의 시나리오나 말의 앞뒤에 균열이 생기기 십상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뭘까요? 심리학에서의 양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감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선에 대한 복종의 기초를 둔 종교적인 양심과는 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애착,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착과 사랑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는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출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출근해서 참석하는 이 회의의 결과는 나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장거리 출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초조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과 물조차 안 주고 나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회의에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양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가 혼자서 밥과 물도 없이 버티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늘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던 나를 지켜봤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이웃을 의식한 평판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느껴서 의무감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양심이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강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는 건지, 심지어는 돌아가서 밥과 물을 주고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주위에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아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라는 말을 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악인이 나에게 양심을 건드릴 때 조종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악인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죠. 하지만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 집에 돌아갈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 온화하고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더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게 싫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번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죠.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습니다. 레버를 준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여기서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같은 거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지나친 실리주의자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망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고민과 번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심은 있지만 죄를 지은 것이죠. 문제는 법이 양심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의 유전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반사회성 척도 비교 실험,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반사회성 연구를 보면 유전적 영향이 최소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양육 환경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학대, 의외로 학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루마니아 고아원의 애착장애 현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루마니아가 몰락했죠.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마니아의 처참한 고아원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당시에 고아와 직원의 비율은 대략 4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입양되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절도, 파손, 방화, 심지어는 반려견이나 자기 형제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등 크나큰 문제들을 높은 비율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사랑과 애착으로 범죄율을 절반 이상 떨어뜨리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인정으로 인해서 간신히 우리 인류 사회는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을 0.3대로 줄이죠.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죠. 19세기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7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과 애착을 주는 그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면서 악인이 줄어든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부모에 의한 방치, 학대를 연구한 스위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가 말년에 가장 고민했던 자기의 인생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면서 즐거워하는가예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농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가장 집요하게 꼬집으면서 괴롭히는 거죠.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놀리는 것, 키가 작은 아이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는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보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괴적인 충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불편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저 친구 창피하게 만들면서 즐거웠어. 근데 그게 왜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중심을 파괴적인 충동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년기 가정생활의 질적 수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년기보다 훨씬 더 이전인 아동기에 결정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가정생활 여부와 상관이 없이 평균 14살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법정에 섭니다. 오히려 불우한 가정 환경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이후에 법정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평균 20살에 법정에 씁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유년기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인 아동기의 애착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5살 혹은 6살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대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2개의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이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 텐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모두 다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를 나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많이 까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던 저를 포함한 3명 모두 본능적으로 그 친구가 다쳐서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친구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국에 가서 붕대와 빨간 약을 사왔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사람들은 2개의 안전장치가 모두 풀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안전장치만 있고 2번째 안전장치인 공감 능력은 없다면 아주 선별적으로 티 안 나게 학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소리 소문 없이 학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때리지 않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처벌하지는 않지만 모멸감은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대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도 엄연히 학대이고 폭력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따돌림 방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들이 시행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간신히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이렇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없는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행위인지 계속해서 사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 계몽과 캠페인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악인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손절하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악인들은요, 첫 번째부터 자기 카드를 잘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을 먼저 쓰고 그게 안 되면 구슬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순진한 악인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부터 나쁜 악인들은 무기를 쓰는 순서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진짜 나쁜 인간들은 먼저 매력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공포라는 필승의 무기를 꺼내죠. 처음에 겁을 줬다가 나를 구슬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력적이고 귀엽게 자기를 보게 한 다음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갑자기 험악하게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정 줬는데, 내가 친밀감 줬는데, 내가 사랑해 줬는데 그가 돌변하니 훨씬 더 큰 타격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자포자기로 이어지면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가진 고생 끝에 그 악인을 물리쳐도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악인에게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해나 협상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단호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겁주고 있구나. 알았어. 나도 총력을 다해서 너를 괴롭힐 거야. 나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에게 대항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상대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끊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인간들을 내 관계 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를 확실하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양심이 없는 악인들의 특징은 정의도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잘못한 너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악인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영리한 악인일수록 비열한 방법을 그리고 비열한 순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리함을 역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악인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건드는 겁니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화에서 약한 친구를 힘이 센 친구가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약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지 않을 거면 때리지 마. 혹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도 죽을 때까지 너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죽일 자신 없으면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는 약자가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적 복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분명히 담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들은 70년, 80년이 지난 지금도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면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력. 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 정리,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울에 빠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건 그 사회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